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노희영입니다. 제가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기회가 많아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만들어 본 사람인데요. 제가 만든 많은 브랜드 중에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브랜드를 찾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브랜드는 마케도라는 브랜드와 지금 가장 세계적인 열풍을 끌고 있는 비비고 브랜드 두 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비비고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글로벌을 완전히 염두에 둬서 기획을 했던 브랜드고요. 마케도는 사실은 국내에 좀 고급화된 프리미엄 과자 시장을 공략했는데 어떻게 일본에 또 중국에 많은 분들한테 알려져서 글로벌에 정말 예견하지 못했는데 글로벌에 성공했던 그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이제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게, 브랜드는 뭐고 카테고리가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일을 했던 것 중에 예를 들어 햇반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햇반은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보인 즉석 요리할 수 있는 밥인데, 그게 햇반이 브랜드이냐 아니면 카테고리냐, 그걸 이제 외국 사례로 보면 버버리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버버리를 우리는 예전에는 트렌치 코트를 다 버버리 코트라고 불렀어요. 이게 카테고리인데 브랜드화되고, 브랜드가 카테고리로, 또 스카치 테이프. 스카치는 사실은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런데 카테고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도 일반 명사처럼 스카치 테이프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상품이 이게 카테고리명이냐 아니면 이것이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브랜드를 할 수 있으려면 확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와 카테고리가 뭐가 다르냐 그러면, 카테고리는 펑션,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어떤 규정을 말하는 거고요. 사실 브랜드는 내가 만드는 제품을 가지고 좀 더 확장성이 있게끔 되어야 그것을 우리가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이렇게 브랜드,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브랜드를 시작하려면 너무 이렇게 장벽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브랜드란 일단 태어날 때부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이 태어났으며, 왜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제품도 갖고 계실 거고 브랜드도 갖고 계실 게 있는데, 사실 브랜드라고 주어졌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브랜드가 갈 수 있는 길과 갈 수 없는 길이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마케도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이 제로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저는 뭐 처음에 스타트할 때 이게 올가닉. 근데 올가닉이라는 단어를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이게 제가 한 10년도에 만든 브랜드인데, 그때는 사실 유기농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를 때예요. 그래서 2008년인가? 좀 헷갈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저한테 기자분들도 물어봤던 질문이, 유기농은 맛이 없지 않느냐. 사실 유기농은 재배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테크닉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사용하는 땅이라든가 그런 어떤 처음에 원초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왜냐면 올게닉으로 생산하는 것들이 특수 야채, 조금 쓴 야채, 뭐 케일, 허브 이러다 보니까 그 올게닉 야채가 들어간 것은 왠지 쓰고 맛이 없고 이렇게 느껴서 그거를 농장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부 이거는 유기농은 맛없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건강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었고요. 이 오라는 거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 정말 많은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만들 때
내가 이 브랜드를 왜 만들기 시작했고 무엇을 근데 이제 그 브랜딩이라는 스토리텔링은 사실은 가장 원초적인 힘은 차별화예요. 이 세상에 많은 식당 또 많은 제품, 많은 식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만드는 내가 지금 하는 이 기업은 남과 경쟁을 했을 때 차별화 전략이 무엇인가? 사실 제가 그 마케도를 과자부터 만든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마케도는 저는 레스토랑을 시작했던 브랜드이고 이 레스토랑을 오리온 그룹에 팔면서 매각시키면서 제가 거기에 인수돼서 들어가서 마케도라는 과자를 생산했던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케도는 처음에 레스토랑을 시작할 때는 올가닉의 오를 쓰면서 제로란 무엇인가? 오라는 의미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올가닉이라든가 합성 첨가물 제로 그렇지만 이 오라는 게 없다는 뜻도 있지만 꽉 차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맛으로는 꽉 차고 무해한 물질은 제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는 이 오리진, 그러니까 아주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정확한 그리고 재료부터 정확한 아주 설티파이드된 입증된 그런 정확한 재료만 사용한다. 이제 이런 것들로 제가 그 마케도의 제로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켓이라는 걸 붙인 것은 확장성의 의미예요. 이것을 저는 처음에 레스토랑으로 시작해서 오리온 그룹이 과자로 펼치게 저에게 기회를 줬고 이것이 더 나아간다면 저는 뭐 우유라든가 뭐그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뭐 과수원이라든가 그래서 외국의 홀푸드 같은 그런 마켓을 하나 물론 지금도 아직 과정이기 때문에 오리온 그룹의 선택으로 이것이 나중에 슈퍼마켓으로 갈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그 당시 마케도 과자를 만들고 확장성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때까지는 저는 꿈은 마케도라는 슈퍼마켓을 만들고 싶은 그런 것이 저의 브랜딩 그 확장성 모델이었고 또 저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테고리로 그냥 제품으로 승부를 할 것이냐 그냥 상품 하나가 물론 햇반도 상품 하나로 솔직히 아무리 오뚜기에서 밥을 다시 만들었어도 누구나 다 우리는 즉석밥을 햇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정확하게 그 카테고리가 인정돼서 햇반이라고 부르는 건데 일단 햇반으로 저는 사실 CJ 있을 때 이제 브랜딩 전략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햇반에서 많은 것을 하기를 원했어요. 햇반 브랜드가 워낙 뜨고 또 햇반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까지 그 투두와 나투두에 대해서 햇반은 잡곡밥, 오곡밥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햇반 브랜드를 가지고 뭐 국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양념이 강한 어떤 볶음밥은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햇반은 순수 원료, 순수 재료를 가지고 승부하기 때문에 밥 종류는 뭐 다이어트 밥도 나올 수 있고 또 뭐 귀리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햇반 그 브랜드만큼은 곡물 위주의 원물 위주의 맛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좀 더 양념이 강한 그런 밥들은 다른 브랜드를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프라다나 예를 들어서 패션 브랜드에서도요. 프라다나 루비통이나 구찌나 프라다가 한동안 요즘 다시 또 그 리사이클링 나일론으로 또 뜨고 있긴 한데 프라다가 예전에 이렇게 퀼팅으로 된 그 가방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구찌나 루비통이 그걸 못해서 따라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구찌가 가야 하는 길, 루비통이 가야 하는 길, 또 다른 뭐 막스마라가 가야 하는 길,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무엇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내 것을 지켜내야 그것이 브랜드가 됩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무엇을 만들고 있는데 옆집에서 그걸 더 잘 팔고 딴 걸 만들어서 엄청 잘 팔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따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처럼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1인자가 갖고 있는 이미 선점한 효과가 있는데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따라가는 2등 브랜드는 그 1등을 넘어설 만한 어떤 더 이상의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주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기를 가서 뛰어넘을 수 있는가 없는가
정말 수많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이 작은 기업을 하거나 큰 기업을 하거나 이 유혹을, 내가 어떤 브랜드나 어떤 카테고리를 할 때 그 브랜드에 대한 유혹을 참 떨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제가 그 마케도를 처음에 시작할 때 다 반대했습니다. 왜냐면 바나나 우유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나나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우유하고 바나나만 갈아도 바나나 우유 맛처럼 달콤하고 향이 나는 그런 우유를 만들 수 없어요. 진짜가 훨씬 더 밍밍하고 가짜가 훨씬 더 강한 맛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초코파이가, 많은 분들이 그게 그 위에 덮여 있는 것이 초콜릿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초코파이는 진짜 초콜릿으로 초코파이를 만들면 녹아서 먹을 수 없습니다. 여름에 그 패키지에 다 녹아 나와서 초콜릿을 쓸 수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초코파이가 나쁜 그런 유해한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초콜릿이 많이 나는 식용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완벽하게 커버를 해서 그러니까 겉은 딱딱하고 안에는 촉촉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새로운 과자를 만들 때 그런 어떤 대용의 재료를 넣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내 이름이 만약에 마케도가 아니라 뭐 마켓펀 F, 그래서 즐겁기만 하면 된다, 뭐 대체 식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다면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시작을 마케도, 제로, 올게닉, 합성 첨가물 제로 이런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혹이 있어도 그거를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콜릿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딸기 과자, 그러면 딸기를 갈아 넣는 게 아니라 딸기 향이 나는 그런 성분을 넣는 거거든요. 그게 유해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연 첨가물이긴 한데, 저는 이제 그런 가짜가 아닌 내가 만드는 과자는 진짜 재료를 사용하고 싶다 해서 리얼이라는 단어를 썼고 마케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처음에 그거를 오리온에서 만들었을 때 개당 단가가 2,000원이 나왔었어요. 하나에. 왜냐면 안 해본 방법이고 또 대량 생산에다 마케팅 비용까지 다 넣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제과점에서 그 정말 유명한 제과장들이 구운 가격 정도가 나오는데 과연 이렇게 대량 생산한 패키지 푸드에서 2,000원을 낼 수 있는가? 정말 그때 제가 그 초콜릿을 전 세계,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전 세계 초콜릿을 다 먹어봤어요. 근데 제과 그 공장에서 이거 절대로 못 만든다, 가격 못 맞춘다. 근데 제가 그거를 2,000원에서 700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정말 제가 수십 번의 테스트를 해서 만든 것이 마케도 브라우니입니다. 근데 그 마케도 브라우니가 나왔을 때도 초콜릿 그때 이제 오리온 초코파이가 220원이었고요. 왜냐면 하도 제가 그때 공격을 당해서 이게 영원히 외우고 있는 220원이었고, 제가 만든 마케도 브라우니가 700원이었어요. 사실 그 사이즈로 보면 초코파이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사이즈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은 3배 정도였으니까 거의 10배 이상 비싼 과자이기 때문에 오리온에서 이건 절대로 안 팔린다 그랬어요. 이거는 가능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아니라면 마케도는 만들 필요가 없다. 그냥 오리온 제과에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이 마케도 제과라는 거를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 신념과 내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그런 처절한 싸움 때문에, 뭐 제가 이제 그 뭐 고집 세고 뭐 엄청 성질 더럽다고 욕 많이 먹는 사람인데, 사실 내 브랜드를 만든다는 거는 이런 처절한 싸움 없이 뭔가 다른 세상을 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또 옆으로 잘 빠지는데요. 저는 이제 오리온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썼었는데, 만약에 오리온에서 저한테 오케이, 마케도 과자를 할 거야, 그런데 뭐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랬으면 저는 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리온 제과라는데, 그다음 오리온 그룹이라는 그 곳은 굉장히 합리적인 곳이라
저한테 그렇게 모든 무한대로 열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코파이, 그다음에 감자칩, 포카칩 그 너무 잘 되는 그런 생산 라인이기 때문에 노이 형 너한테 모든 걸 다 오픈할 수는 없고 우리가 딱 라인 하나 빈 게 고래밥 라인이다. 고래밥은 일주일에 2번밖에 생산 안 하기 때문에 4번까지 생산할 수 있으니까 네가 마케도로 과자를 만들고 싶다면 이 고래밥 라인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 카테고리로 제품을 기획해라.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브라우니를 시작했고 어떻게 감자칩 이런 거를 생각했냐 그러는데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모든 답은 시장에 있습니다. 저는 고래밥 라인을 딱 받고 제일 먼저 한 것은 저희 직원들한테 이 고래밥 라인으로 생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제품 중에 넘버 1, 2, 10을 다 뽑아와라. 근데 왜냐면 이게 뭐 제일 잘 팔리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초코 우리 오리온의 초코파이, 그다음에 새우깡, 그다음에 뭐 포카칩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 1등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받은 그 고래밥 라인에서 1등부터 10등까지의 비스켓은 거의 1등부터 5등까지가 다 초코칩 쿠키였습니다. 칙촉, 초코칩, 뭐 빅초코 다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스켓을 위해서는 초코칩 쿠키를 제일 좋아하는구나. 그럼 초코칩 쿠키 같으면서 무언가 새로운 맛을 낼 수 없을까? 왜냐면 저는 이제 저희가 그 R&D나 셰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세상에 먹어보지 않은 맛을 먹이기는 너무 어려워요. 어떤 고객도 내가 세상에 맛보지 못한 것을 먹이기까지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명을 하는 거는 에디슨 같은 분들이 하는 거고 저희가 이게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발견을 해야 돼요. 관찰해야 됩니다. 소비자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럼 초코칩 쿠키를 좋아해요. 그럼 내가 똑같이 초코칩 쿠키를 만든다? 그건 승산이 없습니다. 가격 경쟁도 힘들고 왜냐면 그들은 이미 뭐 10,000팩씩 만드는 걸 내가 한 팩 만들자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지만 초코칩 쿠키를 좋아하는 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맛은 뭐 있고 그거보다 조금 고급스러운 맛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정말 그 노력을 해서 700원짜리 마케도 브라우니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일본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던 건요. 엔화하고 달러의 그 비율, 환율도 너무 차이가 났지만 자기네 나라에서도 이런 고급스러운 이런 마케도 브라우니 같은 것을 이 가격에 산다는 것에 그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그 가이드에 보면 한국에 가서 꼭 사와야 할 넘버 원을 그 마케도 브라우니가 뽑혀서 한 몇 년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거에 가성비에 그다음 디자인까지 완벽하고 스토리텔링이 있다면 해외 외국인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저는 사실 마케도를 통해서 배운 거고요. 근데 사실 그 마케도는 제가 기획을 해서 배운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들이 선택해줘서 글로벌로 진출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가성비나 외국인들의 그런 입맛이 왜냐면 어찌됐든 저희 브라우니는 우리나라 전통 맛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다 좋아하는 브라우니였는데 그것이 아시안 사람 왜냐면 외국 그 브라우니 특히 미국 브라우니나 영국 브라우니는 훨씬 더 답니다. 아주 이렇게 그 진저리 쳐질 정도로 단맛을 좋아하는데 우리 한국이나 일본은 그 정도까지 단 걸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해외인들한테 선보였던 것 같고 지금 이 이미지를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아주 익숙하신 이미지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2005년, 6년에도 이런 그린, 자연 친화, 지금 ESG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 슬로건을 내걸었던 것들이 조금 신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비고가 오히려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비비고는 제가 이제 오리온에 있을 때
한식 세계화 열풍이 불면서 CJ에서 비빔밥을 갖고 세계화를 하겠다는 그런 그 프로젝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디시 와서 한번 듣고 평가를 하는 그런 자리에 초대됐는데 저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해보고 싶고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사실 뭐 이제 이게 타기업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제가 어쨌든 그 비비고를 맡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이 비빔밥이라는 것이요. 샐러드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샐러드는 탄수화물도 없이 뭐 요즘은 이제 뭐 그 탄수화물 베이스에 다른 것들을 넣긴 하고 뭐 빵도 넣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비빔밥처럼 한 보울에 영양소가 완벽하게 뉴트럴 밸런스도 맞고 그다음에 또 뭐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모든 것이 한 보울에 들어가는 이런 건강식은 세계 음식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곰탕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 왜 이렇게 비빔밥을 외국인들이 좋아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곰탕이나 이런 육개장은 사실 재료가 안 보여서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음식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것이 소고기 베이스고 소고기를 찢어서 만들고 뭐 이러지만 다른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게 뭐 양이 들었는지 돼지가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비빔밥은 사실은 삶아서 데쳐서 볶아서 넣었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무엇이 넣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 그리고 이제 먹어보니 맛도 좋지만 일단 재료에 대한 의심. 사실 그 비빔밥에 있는 재료가 데치고 볶아서 이게 신선도가 나타날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드셔보시면 이게 얼마나 싱싱한 야채를 묻혔는지 이게 얼마나 싱싱한 재료를 볶았는지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비빔밥이 세계화할 때 가장 유효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원래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비비고를 처음에 레스토랑부터 내보냈었어요. 근데 원래는 CJ가 처음에 K푸드 시작할 때는 회장님 뜻은 타바스코 같은 고추장 소스를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먹을 수 있는 왜냐면 기꼬만 간장이 그랬고 타바스코 소스가 그랬듯이 우리 고추장 소스도 K 소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뭐 이름도 K1 소스라고 짓고 그랬었는데 이게 아무리 해도 저는 할수록 자신감이 없어졌었어요. 왜냐면 이게 K 소스 그 고추장이 우리나라 고추장과 된장이 이 발효식품이고 숙성되고 굉장히 건강에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강해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낙지볶음을 하든 떡볶이를 하든 그 고추장 맛은 늘 그 맛이 나요. 그러니까 낙지를 넣었다고 해서 그 고추장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 그 고추장 맛이라는 게 있고 된장은 아무리 다른 걸 넣어도 된장찌개는 된장찌개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된장만 해도 약해서 뭐 레몬도 넣을 수 있고 참기름도 넣을 수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 소스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소스화 시키기 되게 어려운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정말 이 회장님이 하시려는 것까지 저렇게 손들고 반대하는 저런 임원은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고 욕도 좀 많이 먹었는데 사실은 윗분들한테 뭔가를 반대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그럼 그 반대 다음에 무엇을 내세울 건지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제가 준비한 게 만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K1 소스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저는 만두로 전 세계를 공략하겠다. 근데 아까 제가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당시에 왜 제가 만두를 선택했냐면 미국 시장을 분석해 봤을 때 제일 잘 팔렸던 카테고리가 링링이라는 차이니즈 만두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안 거예요. 아, 외국 애들도 이 링링이라는 만두를 집에서도 해 먹고 또 B2C로 B2B로 여러 군데서 이것을 프라이드로 생각하는구나 해서 저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링링 만두는 만두 피가 두꺼우면서 삶거나 튀겨만 먹을 수 있지
전자레인지나 뭐 지금 뭐 에어프라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화돼서 뭐 백설만두든 뭐 그 당시 이제 제일 저희가 1등이었던 혜태 고향만두든 마이크로웨이브도 쓸 수 있고 팬 프라이도 할 수 있고 또 찔 수도 있고 튀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공법을 가지고 미국에 선보이면 훨씬 더 링링보다 이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비비고로 이제 그 식품하는 만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글로벌로 팁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사실 이 비비고가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정말 뭐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제가 그 비비고 때 제일 뭐 감사했던 건 사실 싸이 씨가 감사하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강남 스타일이 워낙 떴었기 때문에 저희가 비비고를 세계 모델로 싸이 씨를 선택해서 싸이 씨가 가는 곳마다 저희가 이렇게 싸이 셰프라고 해서 싸이고 비비고 이제 이런 타이틀로 싸이가 전 세계 그러니까 전국에서 공연할 때마다 저희 비빔밥 차가 가서 같이 프로모션하고 튀김 만두도 드시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싸이 씨 덕을 많이 봤었는데 이 브랜딩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사실 예전에 싸이 씨가 그 약간 반미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싸이 씨가 이제 이것을 그 트위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아니 싸이 노래를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지만 싸이 씨가 약간의 반미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싸이를 좋아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싸이 씨가 되게 멋있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약간 변명처럼 그게 아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팁을 줬는데 그때 왜냐면 그분이 그 싸이 씨가 그 반미 활동했던 게 그 여중생 그 미군 그 사건이었어요. 그 저기 교통사고.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그 성명을 발표했을 때 맞다. 나는 그런 운동을 한 적 있다. 그런데 사실 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제 아이도 낳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니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또 도움을 주는 것도 있고 또 그거는 한 개인의 병사의 잘못이지 이게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사실은 미국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나는 한국인이다. 그리고 난 한국의 가수다. 이 노래를 여러분이 좋아해서 내가 미국에 와서 활동을 하는 거지.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싫다 그러는 순간이라면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트위터에서 그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때 휴 하고 이제 살았다 했는데 코스코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코스코에서 이제 저희가 코스코에 입점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막 고생고생해서 뭐 여기저기 그로서리로 팔고 다녔는데 드디어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코스코에 제품이 입점이 된다는 건 성공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성공을 했다는 그 기쁨에 취해서 막 이제 그때 이제 싸이가 저희 모델이었으니까 앞에다가 막 싸이 그 그린 패키지로 해가지고 싸이 등신대까지 서서 이제 강남 스타일을 그려서 막 이렇게 해갖고 납품을 시작했는데 코스코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싸이 띠라고. 정말 저는 그때 막 청천지 날벼락 맞은 것 같고 너무 디프레스 되고 이걸 뭘 고소를 아니 우리 광고 모델인데 자기들이 떼어라 마라 해야 되냐 막.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 코스코하고 우리가 싸우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식품 사업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막강한 갑이 뭐 지금은 이제 우리 CJ도 워낙 많이 파니까 했지만 그걸 보면요. 코스코라는 회사가 자기 브랜드를 관리하는 그 힘입니다. 뭐냐면 어느 순간에도 싸이 씨가 반미 활동을 했던 요만큼의 기억이라도 갖고 있는 자기 소비자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스코는 우리 소비자의 어떤 감정도 요만큼의 어떤 기분 나쁨도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싸이 씨 얼굴에다 스티커를 다 붙여서 코스코에 납품을 했는데, 이런 거 자체가 사실 글로벌을 나간다는 것은 나라마다 모든 것에 대한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물론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수출하는 회사에 그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데선 할랄 인증을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또 그렇다고 해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모든 사람이 할랄 인증한 음식을 먹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할랄 인증을 거부를 하고 우리대로 간다면 그것은 아주 내로한 마켓을 선점할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남아시아를 모든 것을 오픈해서 간다. 그러면 그것을 강구하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나라에 나가려면 그 나라에 대한 공부, 그리고 내 것을 팔아줄 나의 파트너. 왜냐면 내가 그 나라에, 솔직히 저는 이 글로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도 부산에 가서 당장 사업을 하라 그러면 저는 부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할 겁니다. 왜냐면 이 서울에서도 청담동 맛과 신사동 맛, 연대 맛, 강남 맛 다 다릅니다, 사실은. 왜냐면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달아요, 음식이. 그리고 조금 고급화된 상권은 아주 간이 약해야 합니다. 이렇게 같은 대한민국에서도 뭐 저희가 뭐 보면 뭐 여수 또 강릉, 전라도 다 맛이 다르듯이, 그렇게 우리나라 한 데서도 다른데, 심지어 그 문화라는 것이 다른 글로벌 전략을 짜면서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습성이나 그다음에 그들의 식습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다 모르고 내 제품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밀어붙이겠다?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큰 기업이 가서 이 비비고를 하는 데서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정말 뭐 코스코라든지 또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로 간다는 것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마켓에 대한 공부를 처절하게 하지 않고 그냥 내 제품이 좋다고 해서 그들에게 팔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좀 우매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저는 지금 BTS 이런 그 K-팝 또 지옥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 대한민국 컨텐츠가 엄청나게 뜨고 또 우리나라 제품 뷰티 다 떠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의 성공은요, 그 이전에 깔아놓고 정말 돈을 투자했던 우리의 선배들, 심지어 말하자면 싸이가 없었다면 BTS가 있었을까, 빅뱅이 없었다면 BTS가 슈퍼주니어가, 이런 것처럼 역사가 있듯이 우리도 사실 글로벌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그 기업들이 가서 눈물 흘리고 피땀 흘린 이런 이렇게 탄탄하게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긴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실패 사례, 그리고 그 이전에 다른 기업들이 얼마나 고생했던 그 스터디를 저는 굉장히 처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 비비고를 글로벌을 할 때 정말 너무 많은 스토리가 있고, 또 대신 저는 제가 그래도 열심히 했다는 것은 그 현장에서 어느 브랜드가 제일 잘 팔렸고 왜 또 잘 팔렸으며, 그리고 우리가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 저는 글로벌 전략의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